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고요.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은 좀 이틀간 좀 안 좋습니다. 오늘 주로 대형 기업들의 주가가 좀 빠지면서 증시는 좀 부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뭐 일본 이제 뉴스가 좀 하나 있는데, 일본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을 했지만 YCC라 그래서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그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금리 상단을 0.5로 그대로 유지하겠다. 더 올리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래서 기존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이제 발표했던 그 내용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일본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엔화가 또 약세로 전환이 됐죠. 어쨌든 기존 이제 정책이 유지되면서 일본에는 좀 호재가 됐지만 우리 한국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외국인들의 대용주 매도 때문에 오늘은 조금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얼마나 올랐다고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증시가 뭐 화끈하게 가기는 아직은 어렵고요. 9일 상승 후에 한 이틀 정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계속 가면 좋겠지만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는 또 연휴 부담도 있다 보니까 좀 쉬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지수는 오르락 내리락 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방향성은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보고서부터 말씀드리면 그 둔촌주공 관련된 이제 건설주 내용하고요, 건강기능식품, 또 K배터리, 그 재보험 시장. 재보험 뭐냐면 이제 보험회사들이 따로 드는 보험을 말합니다. CJ ENM, 큐브엔터, PSK, BH, 비츠로셀,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과거에 이게 국고채 3년 금리하고 기준금리가 역전됐대요. 이게 이제 과거에도 의미가 있는 시그널이니까 도대체 그게 뭘 의미하나. 그러니까 지금 저 상태면 연말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요. 올해 하반기에 한국도.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필로그이자 이제 프롤로그는 뭐냐면 둔촌주공 사업수지 계산하기인데, 한국투자증권의 강경태 장남현 연구원님이 써주셨고요. 일반 분양 수익으로 공사비를 지급해서 일단 이제 이 재건축이라는 건 분양 수익을 이제 내고 신축 아파트 이제 수익을 나눠 갖는 거죠, 조합원들이. 그래서 재건축 조합은 이제 민영주택을 분양해서 얻은 수익, 그 외에 뭐 임대주택이나 보류주를 매각해서 얻은 수익을 합쳐서 조합이 이제 처음 이제 사업할 때 들어간 사업비 있죠. 사업비하고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비를 이제 충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 수익금이 나면 신축 아파트를 이제 그 배분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한 채씩 나눠 가지는 그런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 공사비 지급 방식이 대부분 이제 분양불, 그러니까 분양 대금을 이제 받아서 하는 건데, 시공사에 지급할 처음에 공사비 일부를 미리 PF 형태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요 확보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자 줘야 되잖아요. 금융 비용이 증가하고, 이제 도급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조합원이 이제 수를 또 떼줘야 되니까 사업의 수지가 좀 악화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보통 조합원들이 사업비 있죠. 사업비 처음에 이제 그 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둔촌주공이 한 7,200억 정도 사업비 들어갔거든요. 그것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미리 합니다. 하고 나머지는 뭐 공사비는 분양이 다 끝나고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 이제 상환을 하는 그런 이제 구조인데, 목표 분양률은 90%고요. 둔촌주공이 공사비와 이제 PF 원리금 이제 상환의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90%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쉽지 않죠, 사실 지금 분위기상 90%.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25년 1월 입주 전까지만 달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둔촌주공의 핵심은 뭐 이번 1월이 위기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실제로 보면 결국엔 내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에 관건이에요. 내년 하반기에 부동산 경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내년 하반기에 부동산 경기가 또 좋아지면 둔촌주공 또 흥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입주가 이제 활발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흥행이 좀 실패했다고 뭐 리스크가 엄청 커진다,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또 PF로 미리 확보한 공사비가 일단은 지금은 미리 확보는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합원들이 벌어들이는 그 수익 대부분은 공사비로 아마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수익이 4조 9,870억인데 매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분양 수익이 4조 7,210억. 근데 여기서 뭐 임대주택 매각 수익, 보류지 매각 수익 요걸 합치면 이제 금액이 저기 4조 9,800, 한 5조 되는 거죠. 근데 공사비가 4조 3천억 정도 된대요. 공사비가 4조 3천억 정도 되는 거고, 사업비 PF 원리금이 한 7,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조합원들이 좀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사비가 엄청 늘어난 건 맞아요. 그때 이제 뭐 자재비라든가, 그죠? 그런 것 때문에 한참 이제 뭐 이거 한 해 만에 막 그랬잖아요. 근데 둔촌주공 사례의 의미 뭐냐면, 초기 계약률은 최종 분양률이 아니고요. 초기에 계약이 안 됐다고 최종까지 잘못된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너무 낮다고 해서 공사비 수령에 문제가 생기고 처음에 PF 자금을 못 갚고 이거랑 직결 안 되고, 또 허그가 주택보증보험공사에서 이 대주상환 하게끔 보증을 해줬어요. 그래서 크게 지금 이번에 그 분양이 성과가 안 나도 부도가 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주 전까지 해소를 해 나갈 거고, 1, 2순위 선에서 이제 잘 되면 좋지만 무순위로 가지 않고, 근데 지금 솔직히 쉽진 않죠. 그렇지만 저게 100%가 안 된다고 해서 리스크가 크진 않다 보시고, 여기 허그가 사업비 PF 대환을 위한 재원을 이제 확보를 했죠.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예, 근데 보증을 안 해주면 77% 정도가 계약률이 나와야 돈을 갚는데요. 네, 뭐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와가지고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계약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77%가 안 되더라도 부도날 일은 없어진 거죠. 그리고 미분양 때문에 발생 가능한 이제 공사비, 미분양이면 공사비를 못 받잖아요. 이제 분양이 다 돼야 이제 이 조합에서 건설사한테 공사비를 주는데, 이미 어느 정도 그 대손 위험을 조금 반영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사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워낙 높고 감히 가겠죠. 조금 뭐 건설 경기 안 좋으니까. 그래도 이미 좀 반영은 됐다. 그래서 지금은 뭐 1월 3일 날 대책 발표하고 정부가 업황이 엄청 좋아진다 뭐 이런 것보다도 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과열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게 좀 정상화되는 국면이지, 뭐 여기서 또 뭐 엄청난 충격이 오고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당장 부동산이 뭐 V자로 좋아지기도 어렵고요. 예. 좀 둔촌지공 리스크는 일단 조금은 이제 좀 완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저도 좀 걱정 많이 했죠. 이거 뭐 부도 나면 어떡하나. 왜냐면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 약간 뭐 보증을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리스크 완화됐고, 이제 앞으로는 내년이 중요해요. 내년에 25년 1월에 이제 입주니까 그 전에 이런 것들이 다 분양이 완벽하게 잘 되면 좋고, 어차피 공사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둔촌주공 리스크는 조금 진정됐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률과 좀 상관없이. 네, 근데 공개를 안 하는 건 조금 약간 신경 쓰이긴 합니다. 왜 공개를 안 할까? 계약률을 좀,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일단은 부도날 일은 지금 당장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글로벌 ODM 업체로 발돋움한다. 이제 건기식은 뭐냐면, 우리 이제 건강기능식품 많이들 드시는데 해외 쪽을 좀 주목해보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하면서 건기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또 생산 기지 역할을 해서 중국이 수입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쪽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실제 수출 금액이 중국 쪽으로
12월에 52% 급증했고요. 주로 하는 회사가 콜마 B&H 있죠. 중국에서 영업 중인 핵심 고객사 발주가 12월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주요 고객사가 그 애텀이라는 회사가 있죠. 여기에 또 매출을 늘리고 있고, 그리고 21년부터는 이제 센트룸이라고 이제 여기 우리나라 자회사 같아요. 그러니까 센트룸이 미국 쪽 아닌가요, 그죠? 거기 이제 센트룸 코리아의 물량도 수주를 받아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맥스 MBT는 이제 호주 공장에서 중국강 수출 품목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호주에서 중국으로 보내기 위해. 노바렉스는 미국 업체 GNC라는 회사, 되게 유명하죠, 여기 건기식으로 생산 공급 계약을 맺고 중국 및 아시아 타겟 제품 수출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해외 실적이 늘어날수록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선 코스맥스 MBT가 가장 높고요. 예, 지금 올해 한 61%까지 해외 비중이 늘 것 같고, 콜마 B&H는 원래 높았어요. 그래서 33 정도 유지할 것 같고, 노바렉스는 원래 거의 없었는데 이제 해외 비중은 늘려갑니다. 그렇고 국내는 좀 안 좋아요. 국내는 경쟁도 치열하고 브랜드 업체들이 원래 ODM 있죠. 만들어 달라고 했죠. 공기식 만들어줘 이러면 만들어줬는데 자기네들이 생산 설비 확충을 하니까 ODM 물량을 줄여버리겠죠. 그리고 인플레 때문에 소비 여력 주니까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올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개별 인정원 원료는 뭐냐면 이제 건강기능식품 회사들마다 각각의 특허죠, 특허. 자기네들만 만들 수 있는 원료예요. 그걸 갖고 있습니다. 노바렉스, 크릴오일, 코스맥스 MBT는 뭐 타이보 추출물, 아시아간다 추출. 이거는 여기밖에 못 만들어요. 콜마 B&H는 이런 그 여성 갱년기 관련해서 루바브 요거를 콜마 B&H만 만드는 거죠. 이런 제품들을 특허받은 이런 게 많으면 당연히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 시장은 커지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 또 신규 원료를 통한 시장 확대로 인해서 수익 창출이 좀 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식약처가 건기식 규제를 좀 많이 깼죠. 그래서 100대 과제 발표했는데 거기서 맞춤형 건기식은 168개에서 1559개 매장으로 늘어났고, 융복합 건기식은 원래 93개 제품만 승인 받았는데 176개 제품이 추가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맞춤형 건기식은 이제 상담을 좀 받고 나한테 맞는 것들만 좀 골라서 섭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지금은 막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딱딱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합쳐서 섭취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융복합은 뭐냐면 요겁니다. 그냥 이거는 그림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예, 융복합 건기식은 물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같이 먹죠, 이렇게. 근데 이 용액 있죠, 음료 일체형 건강기능식품, 이 위쪽에다 캡슐을 넣어가지고요 같이 마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알약을 먹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식품 있죠, 혼합음료, 과채 주스, 액상차 이런 거랑 이 뚜껑 쪽에다가 저걸 넣어가지고 이거 먹고 어떻게 물 마시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저걸 융복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커지고 소비자가 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 중에서는 해외 비중이 높은 코스맥스 MBT, 콜마 B&H를 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드리면 여기서 이제 이 애널리스트가 하려는 의도를 우리가 간파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단 국내는 쉽지 않아요. 경쟁 치열하고. 다만 정부 규제가 풀리면서 이런 쪽은 점점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해외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해서 비중 늘려가는 기업들은 좋다는 얘기죠. 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코스맥스 MBT, 뭐 콜마 B&H. 근데 제가 한번 봤더니 이게 이제 코스맥스 MBT 한번 보시면요, 해외 비중은 높아서 매력은 있는데 여기 한번 순부채 한번 볼까요? 부채가 많은지. 순부채가 1,500억이나 있어요. 많죠. 1,500억이니까. 이 회사 시가총액이 900억밖에 안 되는데 시총 900억짜리 회사가 1,500억의 금융 부채를 갖고 있는 거죠. 현금 제하고도. 현금을 제한 부채죠.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 이자 비용이 분기당 20억 들어가요. 이자 비용. 분기당 이자를 20억씩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서만 보고 그냥 맹목적으로 야 저게 탑픽이니까 좋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분석을 해봐야죠 이런 부분들을. 자 한번 볼까요? 이 실적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적자를 봤고요. 한 2년. 그리고 재작년에도 적자. 당기순이익이 적자납니다. 왜 그럴까요? 부채가 많아서 그래요. 영업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연간 그러니까 분기당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많으니까 돈을 벌어도 이게 당기순이익이 흑자가 안 납니다. 작년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 당기순이익이 적자면 뭐죠?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예, 주주들한테 배당을 줄 수가 없어요. 돌려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배당 안 주잖아요. 배당이 없어요. 줄 수가 없죠. 순이익이 안 나는데. 예. 배당 딱 한 번 줬어요. 2018년도에. 그리고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투자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익도 이제 올해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20억이에요. 그래도 20억. 그럼 PER이 얼마입니까? 52배. 내후년에 PER 8배. 근데 내후년은 너무 멀잖아요. 아, 내년. 이만큼 번다는 보장도 못하고. 그래서 이 기업은 코스맥스 MBT는 밸류 계산을 하기엔 좀 그래요. 밸류 보면 싸잖아요. 딱 눈에 들어오죠. 근데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부채가 너무 많아서 단기 순이익이 흑자가 나야 되는데 적자가 자꾸 나요. 주주가 가져갈 몫이 없습니다. 이익이 나야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몫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 빚을 갚을 때까지는. 빚이 너무 많다. 전환사채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빚이 좀 많다는 게 단점이고. 자, 그리고 그럼 콜마 B&H 한번 볼까요? 콜마 B&H도 한번 봐야죠. 똑같이. 콜마 B&H도 밸류는 바닥이에요. PBR도 그렇고 PER 기준으로도 뭐 거의 저점까지 왔죠. 물론 좀 최근에 올랐으니까 좀 내려올 때 투자를 고민해 보세요. 지금은 하지 마시고 지금 왜냐하면 이제 PER 기준으로 무릎 이하까지 한번 왔다가 올라왔어요. 지금 무릎은 아니에요. 12.1배 정도니까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내려온다면 기회는 될 텐데 이게 회사가 안정적인지는 확인해 봐야죠. 부채가 너무 많으면 저런 이제 문제가 좀 생겨요. 주주들한테 이제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순부채인가요? 순현금이잖아요. 그죠? 466억. 순현금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회사가 뭐 이자를 안 낸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현금이 남아요. 400억 정도. 그래서 확실히 낫죠. 더 나은 상황이고 안정적이에요. 실적도. 매년 이렇게 꾸준히 돈 법니다. 물론 1000억 벌다 900억 벌다 700억이니까 이익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한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 터닝하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둘 중에 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는 콜마가 낫지 않나. 저렇게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맥스 MBT가 나쁘다 보다도 뭐가 문제죠? 저 부채가 좀 너무 많은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하시고 저 중에 콜마를 골랐으면 가격을 내가 PER 이 회사는 PBR로 보긴 좀 그렇고요. PBR로 물론 봐도 되지만 어쨌든 콜마 B&H는 또 약간 건강기능식품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적자를 막 보고 그런 기업이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이익을 내니까 PER로 보는 게 낫고요. 그러니까 이익의 업사운이 너무 클 땐 PBR로 보시고 저렇게 안정적으로 이익 내는 거는 PER로 보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PER이 한 14배 요 정도까지 14배 15배니까 조금 더 내려올 때 한 12배 13배 요 정도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려온다면 기회가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좀 지켜보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안은 K배터리뿐이다. SK증권의 윤혁진 연구원님이
브리티시 볼트가 지금 파산 신청했대요. 영국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대규모 투자해서 캐나다에도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 만든 거예요. 결론은 2차전지 만들기 어려워요. 함부로 2차전지 만들기 쉽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뭐 저거 뭐 얼마나 어렵냐, 뭐 얼마나 어렵겠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2차전지 만들기 어렵고요. 저렇게 쉬우면 아무나 다 했죠. 왜 어렵냐면 대규모로 만들어야 돼서 어려운 거예요. 대량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10만 개, 100만 개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이 큰 대기업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생기업이 한계에 봉착한 거고, 이건 우리나라 2차전지한테 호재입니다. 왜? 경쟁자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회사 3개랑 파나소닉이 전기차 시장 성장에 거의 유리한데, 요즘에 SK이노베이션도 참 힘들지만 아무튼 SK이노베이션도 SK온이 배터리를 어쨌든 잘 만들잖아요. 예, 아직은 뭐 흑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올해 아마 흑자는 할 텐데 더욱더 우리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또 테슬라가 판가이나 했더니 중국에서 전기차가 잘 팔린대요. 이것도 전기차 대중화에 일조를 하겠죠. 그래서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다만 현대차 그룹한테는 좀 부담이죠. 가격을 자꾸만 낮추니까 경쟁자 입장에서는 좀 안 좋지만, 길게 보면은 또 이렇게 전기차를 대중화하는 역할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선 조금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는 아무튼 지난 3년간 계속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선별하셔야 돼요. 못 오른 기업이나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기업 위주로 좀 선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보험 시장 뭐냐면 이렇게 어떤 화재사, 그러니까 뭔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뭐 허리케인이나 홍수, 뭐 화재 사고, 뭐 그러니까 폭우나 태풍, 뭐 그러니까 재난재해죠. 지진 나고 이럴 때 그 보험사들 있죠. 화재보험 회사들이 일단은 이제 이 보험 가입을 하면 이 피보험자들한테 이제 이걸 주잖아요. 돈을 배상을 해주는데,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방지하려고 그 보험사 있죠. 예를 들면 현대해상이 저기 그 코리안이라고 있거든요. 재보험. 여기다가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재보험. 보험사가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보험사가 가입하는 보험. 그걸 재보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뭐 말레이시아 허리케인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에서 허리케인 나고 홍수, 우리나라도 폭우 태풍 있었죠. 흰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재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보험사의 전반적인 이제 이익 체력이 좀 늘어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보험사 관심이 좀 필요하고, 사실 유럽의 재보험사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 회사가 코리안이죠, 사실상. 그래서 또 최근에 해외 쪽으로도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근데 뭐 무엇보다요, 주가가 좀 싸더라고요. 예,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코리안은 좀 무겁죠. 보험회사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잘 이제 모르시고 무거운데, 여기 밸류 보면 이제 무릎 이하죠. 예. 금융주는 PBR로 보시는 게 낫고요. 연간 1,500억 정도 이익을 꾸준하게 내주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재작년 하면 한 6% 정도 배당 수익률은 나옵니다. 배당 매력은 있고요. 그래서 제 보험사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데 배당 많이 주는 거, 이런 것들 많이 찾으시죠. 거기에 잘 부합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CJENM 하나증권의 이기훈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오늘 주가 괜찮았죠. 이게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핵심은 구창근 올리브영 대표이사가 이제 새로 부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의 전략이 일단 CJENM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했냐면, CJ 푸드빌 대표할 때 적자 지속된 점포 이런 걸 다 폐점시켜 버렸고, 돈 안 되는 건 다 없애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익이 나던 투썸 플레이스도 물적 분할해가지고 매각해서 유동성을 좀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올리브영 부문으로 옮긴 후에는 자본 잠식 상태였던 올리브영 상하이 법인의 오프라인 매장은 다 없애버렸대요.
디지털 사업 강화하고. 그래서 내실을 키우는 회사라, 그러니까 경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보다. 그래서 부임 첫 해에 적자 사업 부분 구조조정을 다 끝냈기 때문에 한마디로 CJ 그룹에서도 CJ E&M이 지금 굉장히 수익성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하자, 이런 좀 수순 아닌가, 이런 이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CJ E&M의 가장 큰 고민은 원가는 어떤 뭐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 만드는 원가는 정말 글로벌 수준으로 비싼데 많이 드는데 매출은 대부분 내수에서 번 돈으로 비싼 원가로 뭐 그런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점점 그러니까 돈을 예전만큼 많이 못 버는 거죠. 그리고 TV 광고나 홈쇼핑도 이미 한계 상태죠. 이게 뭐 고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그래서 또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티빙, 피프스 시즌, 이게 이제 미국의 드라마 제작사죠. 요거 인수했죠. 엔데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장하는데 이익은 점점 떨어진다. 요게 리스크 요인이고, M&A까지 하면서 재무가 악화됐고, 엔데버라는 회사를 또 굉장히 높은 가격 주고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매년 한두 개의 사업부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정작 실적 잠재력이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는 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사업부 효율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새롭게 또 CEO가 왔으니까. 그래서 사업 및 인력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매각, 분할, 상장 준비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있는데 이익이 안 나는 사업들 있죠. 넷마블. 아마 넷마블 지분도 매각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삼성생명 같은 지분들 매각도 좀 고려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리고 티빙에 대한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데 2022년까지 다양한 포맷과 장르를 시험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성과 좋았던 건 예능 같은 거래요. 2030, 또 여성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환승연애, 술꾼도시 여자거든.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드라마나 콘텐츠가 히트를 치면서 티빙 가입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보단 저런 게 더 인기가 훨씬 많았던 거죠. 그리고 2030 여성이 주 시청층이에요. 확실히 TVN. 근데 반대로 오리지널 영화 중에 제작비 비싸고 무거운 장르들은 성과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리지널 드라마 대신에 TVN과 유튜브, 그리고 스튜디오 진이랑 예능이 있죠.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해서 가입자를 더 모은 다음에 그리고 좀 본격적으로 더 드라마나 영화를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손익분기점은 550에서 600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있어야 된대요. 그 정도로 이제 가입자를 월 확보를 하면 드라마 투자가 또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적자를 줄이러 온 것 같은데, 또 미국의 피프스 시즌, 이거는 정말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이익을 좀 못 내고 있으니까 이익이 처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에 도움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구조조정을 할 것 같고, 어떤 걸 할지 모르지만 구조조정을 하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나누겠죠. 그리고 드라마나 이런 예능 컨텐츠 쪽에서도 되는 쪽에 좀 집중하겠죠. 특히 2030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손익이 좀 빨리 도는 시점은 24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경영진 고체에서 손익 개선 기대감 유효하고, 근데 다만 이제 저렇게 되면 드라마 투자 줄인다는 얘기랑 좀 비슷하잖아요. 이러면 스튜디오 드래곤한테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좀 약간 이거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어떨지는 줄일지 안 줄일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저 보고서 내용대로 만약에 된다면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싼 돈 들어가는 드라마보다는, 블록버스터급 영화나 그거보다는 저런 이제 예능 쪽으로 더 늘려서 거기서 이제 큰 가입자를 확보한 다음에 이제 다시 대규모 이런 드라마나 영화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CJ E&M은 그런 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긍정적이다. 경영진이 뭔가 좀 회사의 체질을 바꾸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 E&M도 뭐 예능, 드라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 포트폴리오 잘 갖춰지고 있고, 특히 엔터 사업 잘하고 있고 한데, 이게 점점 이익이 줄어드니까 거기서 결국 되는 것과 안 되는 거에 집중해서 뭔가 좀 전략이 바뀌지 않을까. 아마 올해 그런 일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 다만 드라마를 줄일지 안 줄일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전략대로 만약에 줄여버리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자회사잖아요. 주가에 조금 부정적일 수는 있는 거죠. 제작 변수가 줄어드니까. 다만 또 다른 쪽에 뭐 넷플릭스나 다른 OTT에 또 워낙 많이들 공급하니까 실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일단 내용이 이게 딱 나온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CJ ENM은 뭔가 긍정의 힘이 조금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큐브엔터는 키움증권 이남수 연구원님이 큐브엔터가 뭐냐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우리가 보통 YG, 뭐 JYP, SM, 하이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큐브도 중소 그 연예 기획사예요. 예, 그래서 4분기 영업이 흑자전 할 것 같고 뭘로 유명하냐면 여자아이들 있죠. 여자아이들이란 이제 걸그룹 있거든요. 요게 이제 밀리언셀러를 등록했다고 합니다. 화장품 사업도 하는데 일본이 좀 안정화되고 있고 엔터가 943억, 화장품이 661억 정도 날 것 같고요. 올해 여자아이들 정규 1집이 26.1만 장 팔렸는데 10월에 미니 5집이 무려 82.5만 장이나 팔았어요. 갈수록 인지도가 올라가요. 23년 올해는 2번 컴백할 텐데 다 100만 장 이상 판매하지 않을까 싶고 작년에 월드 투어 했는데 회당 규모가 너무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좌석 규모를 좀 늘린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팬덤과 인기 동시 성장하면서 광고, 초상, 뭐 해상 등 뭐 IP 활약이 이어질 것 같고 또 만약에 중국에서 이제 콘서트가 열리면 최대 수혜 기업 중에 하나죠. 왜냐면 이 여자아이들 중에 한 멤버가 중국인이에요. 근데 웨이버 구독자 수가 3위라고 합니다. G드래곤, 리사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여자아이들 이제 앨범인데 이게 지금 정규 앨범이 이제 요때 나왔고 지금 엄청나게 팔았죠. 판매량이 800만 장. 대단합니다. 웨이버 구독자 수인데 맨 위에가 G드래곤이고요. 그다음 여기가 우기. 예. 그다음에 이렇게 이익이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큐브엔트는 좀 생소하긴 한데 제가 아까 봤거든요. 잠깐 재무제표를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순연금 기업이에요. 전환사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익만 늘면 돼요. 근데 이익이 여기 얘기처럼 늘어난다면 좋겠죠. 근데 다만 여자아이들 의존도가 높으니까 여자아이들한테 뭔가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괜찮은데 이게 다 그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아이들 뭐 지금 당장 특별한 이슈는 없고 올해 앨범은 나올 거고 그래서 그 앨범이 이제 계속 흥행할지는 계속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큐브엔터는 그런 좀 기업이 좀 생소하시죠? 저도 좀 생소한데 여자아이들 아무튼 엔터주 좀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PSK는 우리 뭐 많이 아는 기업이죠. 이 반도체 장비 회사고 목표 주가 유지했고요. 삼성전자 투자 확대 되면서 아마 하반기에 좀 괜찮을 것 같고 상반기는 약간 보릿고개 감산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반기가 좀 좋지 않을까 업황은. 이 회사가 만드는 장비가 뭐 드라이 클리닝, 베벨했죠. PR 스트립 장비라고 좀 어려우시죠.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장비들이 좀 일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업황 반등 가능성이 무결투장. 그래서 이 PR 스트립 장비 뭐냐면 우리가 식각공정 기억나세요? 식각공정에서 이렇게 감광액들이 되게 많죠. 감광액. 이게 웨이퍼에 감광액 발라서 위에서 빗을 쏴서 그리잖아요. 그 감광액 없애는 장비가 PR 스트립 장비. 이것도 설명해 드렸고 드라이 클리닝은 뭐냐면 이제 세정 장비입니다. 예, 클리닝 깨끗하게. 그래서 건식 세정이에요. 아무튼 깨끗하게 말려준다. 불순물을. 그 다음 베벨레처 뭐냐면 이렇게 웨이퍼가 보면 웨이퍼가 동그랗잖아요. 이 가장자리가 항상 문제들이 좀 생긴대요. 이런데 동그란 부분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 자리를 약품 처리해가지고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퍼 가장자리가 이게 물리적 화학적으로 제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수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웨이퍼의 가장자리 동그란 요 부분들을
이제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 주가는 저평가돼 있더라고요. 뭐 반도체가 조금 이제 쉬어가지만 PBR 기준으로는 확실히 좀 뭐 장비 회사들은 PBR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BH는 36,000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애플 관련주인데 안 좋겠죠 당연히 애플 아이폰 생산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래서 LG 이노텍 실적도 부진할 거예요 BH처럼. 네, 애플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전기차용 쪽으로도 모멘텀이 추가될 것 같고 24년도에 이제 OLED 디스플레이 탑재한 그 아이패드 있죠. 아이패드 쪽에 OLED 디스플레이가 아마 탑재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말고. 예. 그래서 이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이익에 도움이 되겠죠. 매출이나. 영업이익 전망치를 지금 낮췄고요. 예. PER은 3.8. 그러니까 주가는 쌉니다. 싼데 상반기엔 딱히 없어요. 상반기 뭐 아이폰 나올 것도 아니고. 예. 애플카라도 나오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닐 확률이 높죠. 아이패드는 24년도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모멘텀 조금 그 공백기가 상반기에 나오니까 다만 주가가 워낙 저평가돼 있잖아요. 이익이 감소하는 거 감안해도. 그래서 하반기 모멘텀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비추로셀은 신한투자증권의 이병화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23,000원으로 상향 중에 비추로셀 아시죠? 1차 전지 한 번 충전해서 계속 쓰는 거 뭐 정말 열악한 환경 있죠. 아주 뜨거운데 이런 데서도 막 견뎌요. 그리고 정말 장기간 쓸 수 있어요. 충전 안 해도 그런 것들. 그래서 무기 같은 데 많이 들어가고 시추 장비, 스마트 미터기 우리 이 전력 계측할 때 한 달에 얼마 썼나 전기 그 스마트 미터기라 그러죠. 그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목표 주가 올렸고요. 4분기 실적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고원 전지는 이제 시추 땅 파서 들어가서 막 유전 캐고 이런 거 요게 있고 하나가 바빈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게 스마트 그리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전기 요금 이제 내기 위해서 계측하죠. 계량기 그걸 이제 스마트 그리드 용이라고 하는데 바빈이라 그러고 운드는 방산 장비입니다. 방산 쪽 방산에 들어가는 장비에 들어가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전지를 1차 전지를 납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연한 매출 성장세 기록하고 있고요. 북미 에너지 시장, 방산, 원유 수출 이런 게 전방 산업인데 커지고 또 전력 인프라망 다 많이 깔잖아요. 그러면 저 검침기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주요 고객사들과 2, 3년 장기 계약도 완료했고 원가 인상된 걸 반영해서 장기 계약을 맺어버렸대요. 그러면 이제 매출과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겠죠. 또 북미 시장의 우호적인 업황, 시장 점유율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판가 전이로 실적 성장세는 유의할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긍정적일 것 같고 주가도 뭐 이렇게 비싸진 않고요. 아주 고수익성의 고온전지 비롯해 방산, 운두, 앰플, 열전지 매출 성장수도 견고할 것 같다. 실적은 좀 구조적 성장기 진입했습니다. 미국이 리쇼어링도 하고 북미 에너지 인프라 엄청 투자하잖아요. 거기다 국방, 무기, 원유 이런 산업들이 다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형 수혜주 기업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비추로셀. 그래서 각 산업들과 동반 성장을 확인하면서 주가 재평가 가능성을 검증할 것 같다. 그래서 뭐냐면 북미 인프라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LNG 인프라 뭐 이런 거 하면 뭐 보통 떠오르는 기업들이 뭐 조선주하고 뭐 세아제강, 지주 뭐 이런 것들 많이 떠오르는데 여기에 이제 이 기업도 들어가는 거죠. 북미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또 무기 여기 들어가는 이제 전지를 다 만드니까 충전 안 돼도 오래 쓸 수 있는. 다만 이제 최근에 좀 주가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게 완전 싸진 않아요. 최근에 좀 주가가 약간 올랐더라고요. 제가 잠깐 아까 체크를 해보니까 엄청 비싼 건 아니고요. 여기 비추로셀도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이렇게 지금 고개 들고 있죠. 그래서 조금만 눌러줄 때 보시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미국형 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과거의 기준금리 국고 3년 역전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있고요. 중앙은행이 올리는 국고채 3년 금리가 이제 따라다니거든요. 이게 밑으로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 시중금리가 낮아진 거예요. 그런 경우가 12번 있었는데
12번의 시기에서 8번은 원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었대요. 원래. 3번은 이제 그런 사이클은 아니었는데 수개월 지나고 나서 금리 인하가 시작됐대요. 지금 마지막 남은 한 개가 2번이다. 12개 중에. 2번 어떨 거냐. 2008년, 2019년도도 직전까지 금리 인상 계속 하다가 갑자기 바꿔버린 거예요. 예. 그 국채금리가 꺾이고 3개월, 3개월, 7개월 후에 기준금리가 낮춰졌고 공통적으로 성장 우려 이런 멘트들이 들어가 있었대요. 물가를 하향 인식하고 실제 이번에 그랬죠. 금융 안정 리스크. 이거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에서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 한번 할 것 같다. 이제 요 분위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현재는 과거와 달리 물가가 엄청 높잖아요. 예전보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지만 한국은행의 톤은 바뀌고 있다. 1월 금통위에서 확실히 좀 완화 쪽 스탠스를 제시를 했어요. 네. 경기가 좀 하방 위험이 좀 있고 금융 안정도 좀 리스크가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조건 이제 금리 안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703 거래일 2020년 3월 이후로 보통 기준금리보다 국채금리가 더 높거든요. 이게 반대로 역전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3개월에서 7개월 정도 후에는 금리 인하는 했다. 대부분 한국은행.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보면 3개월 뒤에 금리 인하는 좀 쉽진 않겠죠. 바로 지금 아직은 상반기는. 근데 7개월 후면 얼마죠? 8월이죠. 8월. 네, 8월 9월. 그래서 아마 3분기 경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과거에 그랬다고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비슷해요. 금리 인상기였다가 갑자기 좀 횡보하는데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 밑으로 뚫고 내려가니까 그 후로 3개월 후나 7개월 후에 진짜로 금리 인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구나.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힌 긴축 이슈는 거의 소멸되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게 2007년 9년인데 당시에도 보면 여기 요 노란색 선 밑에 있으면 이게 기준금리보다 국채금리가 밑으로 내려간 역전 현상입니다. 예. 첫 역전 후에 3개월 후에 실제로 이제 그 금리를 좀 내렸다고 하니까 요때는 7개월 뒤에 내렸대요. 여기 보시면. 예, 금리 요때 횡보하다 한번 올렸어요. 또 올리고 나서 7개월 후에는 결국엔 금리 낮췄습니다. 결국엔 낮추죠. 이게 뭐 몇 년 후면은 의미가 없지만 뭐 3에서 7개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데이터는 의미가 있어요. 요때는 여기 금리 역전 당하고 나서 여기 금리 인하 하죠. 이때. 이때 요게 금리 인하입니다. 요 선이. 요게 금리예요. 여기 낮췄죠. 4개월 뒤에. 2018년 20년에는 여기죠. 3개월 뒤에 금리를 낮췄다. 그러니까 보통 3개월, 4개월, 그리고 7개월 요렇게 지금 과거 데이터가 있어요. 이번에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3개월보단 7개월이 유력하지 않나. 그래서 올해 가을 정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일부 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이런 데이터에 의한 거니까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는 아까 제가 YCC라 그랬는데 일본이 금리를 이렇게 요게 0이잖아요. 0에서 0.25로 시중금리 얘기하는 10년 금리. 이게 오르면 얘가 찍어 눌러버려요. 국채를 사서 금리를 다운시켜 버립니다. 계속 무제한 양적 완화한 거예요. 그냥 금리 올라 튀면 막아버리고 계속 안으로 넣어버린 거죠. 이거 상단을 열렸어요. 0.5로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금리 인상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실제 아직 금리 인상은 아니고 이번 BOJ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이거 그냥 우리 유지한다. 0.5로 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가 급등했어요. 엔화는 약세 보이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YCC 저거 이제 포기하는 거 아니야? 위를 더 여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도 일부 그러니까 기대감이라는 표현 좀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예상을 하신 분도 계셨는데 결국 뭐 그냥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일본이 저걸 풀어버리면 엔화가 강해져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생산성 좋아지죠. 왜냐 일본과 경쟁하고 엔화가 강하면 달러는 약해집니다.
단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일본 엔화 빌려서 미국 국채 샀거든요. 저금리로.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국채 팔아버리고 일본으로 돈을 보내는 거죠. 그럼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요 또.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은 악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YCC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그냥 동결했다. 그래서 증시 영향은 크지 않다. 일본은 좋다. 일본 증시는 오히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이 한 2시 45분 정도 이제 되는데 지금 그 제가 오늘은 좀 3시경이 좀 나가봐야 돼가지고 다른 일정 때문에 그래서 좀 미리 이제 장은 아마 요 정도 선에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시황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일단 이틀째 좀 빠졌고 9일 연속 상승하다가 이틀 좀 빠졌고 확실히 2400에 대한 조금 저항을 좀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좋았지만 아무튼 한국 증시는 일단 오늘 이제 대형주들에 대한 좀 부담으로 좀 안 좋았고 코스닥은 그래도 견조했어요. 오늘 막 게임이나 메타버스나 인공지능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컨텐츠 기업들의 선전으로 코스닥은 좀 좋았다.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좀 팔았는데 151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선물을 많이 팔죠.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가 좀 아쉽고 연기금도 주식 비중이 낮은데도 오늘 좀 판 거는 좀 일부 아쉬움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기관들 매도가 일부 있었고 외국인들 그 매도가 좀 나오면서 증시를 좀 압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주로 판 거는 오늘은 이제 화학주하고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이런 쪽이고 금융주는 오늘도 샀어요. 금융, 통신, 방어주 위주로 또 의외로 의류주도 오늘 좀 많이 샀네요. 그리고 오늘 항공주도 좀 많이 산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오늘 대규모 매도를 했는데 운수창고, 보험, 서비스, 의류, 유통 이런 회사들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들 하고 일부 보험주 위주로 오늘 좀 매수를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특정 업종이나 이쪽은 좀 매수가 들어왔지만 대부분의 섹터에 대해서는 좀 매도가 오늘 많았고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장이 안 좋으니까 항상 이제 하락할 땐 좀 비중을 좀 늘리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만 일단 이틀째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참 이게 개인 투자들 사는 날은 그러니까 원래 저가에 하시니까 빠지고 파는 날은 오르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시장 흐름이 뭐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 투자도 워낙 많이 떠나신 것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외인 기관이다 보니까 좀 그런 흐름이 더 나오는 것 같고요. 섹터로 한번 넘어가면 의류주 오늘 좋았고요. F&F 진짜 그동안 안 좋았죠. 근데 오늘 한세실업하고 같이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고 운수창고가 오늘 항공주가 뜨겁습니다. 항공주가 그동안 좀 오른 것도 있지만 오늘 아주 뜨거운 것 같아요. 에어부산, 뭐 TA항공 뜨겁고 또 통신주도 오늘 괜찮고요. 보험업종도 오늘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흥구화재가 많이 올랐네요. 흥구화재. 이거 우선주고 메리츠화재가 좀 올랐습니다. 코리안리하고 현대해상하고 그리고 음식료 업종도 오늘 분위기는 좀 괜찮은 거. 삼양식품이 다시 올랐고요. 오뚜기. 그리고 오늘 좀 섹터로 제일 많이 오른 건 역시 항공업종이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 오늘 좀 좋은 편이고요. 로봇 관련주는 뭐 끝이 없습니다. 또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붙여져 가지고 되게 뜨거워요. 모바일 콘텐츠 4차 산업혁명 있죠. 갑자기 이쪽이 또 가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이쪽에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올라가는 건 좋은데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쪽에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오늘은 좋아요. 오늘 저쪽 오랜만에 메타버스, 인공지능, 컨텐츠 이쪽이 좋고 홈쇼핑도 그 E&M이 오늘 아까 보고서 그 내용대로 신임 CEO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 기획사들도 오늘 주가는 괜찮고요. 엔터즈 오늘 좋습니다. 오늘은 뭐 YG엔터, 다날 그 JYP, 하이브 이런 기업들이 좋은 것 같고요. 메타버스 오늘
다 대부분 좋죠. 메타버스 관련주들. 게임 업종이 이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괜찮은데, 물론 이제 빠지는 기업은 또 빠집니다. 그리고 쿠팡, 뭐 미용 의료기기, 여행주도 좋고, 스마트 팩토리, 임플란트, 뭐 시스템 반도체 장비, 이런 쪽도 괜찮아. 근데 반도체 장비는 오늘 그 GMBS 엔지니어링인가 여기가 제가 아까 잠깐 보니까 실적 발표한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번 확 올랐던 것 같아요. 실적이 좀 잘 나와서. 그리고 엔터주, 자율주행, 생명보험, 면세점, 통신, 창투사, 백화점, 카메라 모듈, 웹툰 관련주들 대부분 다 좋은 흐름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장비 중에서도 뭐 자동화 장비라든가 그런 쪽 있죠. 약간 뭐 로봇이나 이쪽 자동화 쪽 검사 장비, 인텍플러스도 약간 검사 장비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섹터가 장비 내에서도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늘 빠지는 건 철강주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근데 오늘은 많이 빠져요. 오늘은 포스코홀딩스도 한 2% 가까이 빠지고 있고, 은행주가 워낙 많이 올랐어요.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원전주 빠지고, 조선주도 오늘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고요. 좀 빠지고 있고, 건설기계도 오늘 좀 빠지고, 아마 태조 이방호는 오늘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오늘 현대모비스가 특별한 악재는 없어요. 저도 찾아보니.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자동차 업종에서 제일 강했죠. 제일 셌어요. 혼자 그냥 독보적으로 잘 버텼죠. 잘 안 빠지고. 근데 오늘은 어쨌든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아마 외인기관 매물 때문에 좀 빠지는 게 아닌가. 특별히 악재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버틴 게 죄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오늘 좀 빠졌고, 그리고 뭐 니켈 관련주도 좀 빠졌고요. 풍력, 오늘 뭐 삼성전자 좀 안 좋죠. 다시 6만 원까지 떨어졌고, 풍력 에너지도 오늘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LS 그리고 CS 윈드 이런 기업들 좀 빠지고 있고, 피팅도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아요. 피팅, 성강밴드 좀 빠졌고, 근데 바로 가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요새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기회가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동안 많이 비싸서 못 샀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뭐 비팅, LNG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뭐 많이 있죠. 그리고 IT 대표주 오늘 좀 빠졌고, 조선 기자재 빠지고요. 통신 장비 빠지고, 건설주도 이제 어제는 좀 괜찮았는데 오늘은 다시 좀 빠졌습니다. 근데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일부 좀 하락을 했고, 정유주도 오늘 좀 빠졌고, 자동차 부품 회사도 뭐 오늘 모비스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일부 기업들은 또 강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은 뭐 하락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자, 시총 상위 기업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뭐 LG엔솔은 그래도 좀 버텨줬는데 테슬라 효과가 좀 있었죠. 전기차 잘 팔린다고 하니까 네이버가 좀 버텨줬고, 카카오도 아침에 좀 빠졌다 올라왔고,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포스코홀딩스, 이런 KB금융, 현대모비스, 포스코케미칼, 카카오뱅크, 이런 기업들이 좀 제법 크게 빠지다 보니까 증시를 압박을 했고, 두산에너빌리티 좀 하락을 했고요. 보험주가 확실히 요즘에 좋고, 중국 소비주 좋고요. 리오프닝, 오리온도 중국 소비주죠. 오늘 3% 올라갔고, 그리고 SK아이테크는 좀 빠졌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BGF 리테일도 오늘 편의점주들도 좀 빠졌고, 현대로템 방산주죠. 혹시 방산주가 좀 안 좋아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많이 빠져 있었죠. 근데 오늘 좀 반등하지만 참 이것도 이제 약간 그런 고민은 들죠. CJ E&M이 어떤 전략을 펼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가스, CJENM 오늘 많이 올랐고, JYP, LS가 좀 많이 빠졌고요. OCI도 다시 하루 만에. 이 OCI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중국에서. 그렇지만 전혀 영향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또 3% 빠져버렸어요. 아무튼 이제 중국 내에서는 폴리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 좀 빠졌고요. LX 일렉트릭도 오늘 LS 그룹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조 이방원 관련된 기업들이죠. 뭐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방산, 기계 이런 쪽 있죠. 이쪽이 좀 약간 꺾이고 어디가 가냐면 리오프닝 할 때 서비스지, 여행, 항공 이쪽하고 그 메타버스, 인공지능 일로 다 몰려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게 빠져버리는 그런 장세입니다. 근데 메타버스가 얼마나 영속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오랜만에 상승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부드리고 싶은 건 쫓아가지 마세요. 자, 아무튼 이제 요 정도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빠진 기업들이 좀 많은 편이라 좀 분위기는 되게 안 좋았고, 오늘 하락 종목이 특히 코스피가 한 2배 정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까지 또 이틀 쉬고 증시가 뭐 무너진다 이거보다도요, 올라갈 만한 또 동력이 지금 조금 약간 애매하죠. 삼성전자 가져야 되거든요. 한번 그래야 저 2,500 가요. 그다음 자동차도 가야 돼요. 자동차, 삼성전자 2차전지 받쳐주고 이래야 레벨업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수는 지지부진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시장 분위기는 과거보단 나쁘지 않고 방향은 어쨌든 돌렸고,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으로 일단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천천히 대응하시고 이렇게 안 좋을 때 오히려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막 빠지고 막 흔들릴 때 사고 싶었던 거 투자하시는 게 맞고, 지금 며칠 올랐잖아요. 올라갈 땐 차분히 관망해 주시고, 계속 그렇게 반대 흐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은 좀 힘듭니다. 역시 장은 올라야 좋은 건데 빠져서 조금 오늘까지는 좀 어려웠던 날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이제 저기 그 와이스트리트 잠깐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갔다 오는데 그 한 분이 이제 예전에 3프로에서 징징쇼 할 때 출연하셨던 분인데 기회가 돼서 이제 같이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처음에 이제 자기도 공부만 했대요. 막 공부하고 이거저거 막 온갖 채널 다 보고 온갖 보고서 다 보고 이제 그거에 그냥 너무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보고서를 다 보면 안 돼요. 못 봐요. 그리고 모든 채널을 다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부터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많이 안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채널도 지금은 딱 3개만 본다고 하시는데 보는 유튜브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경제 채널도 딱 몇 개만 압축을 하시고 아니면 사람을 압축하세요. 이제 보고 싶은 분들 있죠. 나오는 채널. 어떤 전문가, 난 이 전문가 괜찮다. 그러면 그 사람 영상만 보는 거죠. 막 이것저것 다 볼 게 아니라 그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고,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볼 필요 없고, 제가 이제 여기서 선별해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다 보게 돼요. 모르니까. 근데 이제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보고서도 이게 이제 오늘 이거 봐야 되겠다, 못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걸 골라낼 수는 있거든요. 오늘 굳이 이건 안 봐도 되겠다. 근데 벌써 그 경지까지 가셨더라고요. 하도 보시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그래서 경험을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천천히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거에 강박관념 갖지 마세요. 무조건 난 해야지 이렇게까지보다는 압축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는 쪽으로만, 우리가 뭐 2,000개 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중에 제대로 아는 거 진짜 한 분기에 한 2-3개만 해도 돼요. 근데 그걸 제대로 공부해서 밸류 계산해가지고 싼지 비싼지 해서 그 종목을 이제 지켜보고 기다렸다 투자하고 진짜 내려오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안 오면 안 사야죠. 그런 훈련을 계속 해 나가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좀 압축하자. 저도 그 말씀. 근데 그분은 이제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점점 종목도 압축하고
약간 이제 보는 채널 보고서도 압축하고 자기가 아는 분야 위주로만. 예,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30분 일찍 좀 끝내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내일 또 다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장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